예, 공인노무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했었고요. 지금 티치온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하고 있는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회계학 원가관리회계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 세무회계에 대해서 제가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기출문제, 원가관리회계하고 세무회계 쪽의 기출문제들과 응용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관리회계입니다. 이하에서는 관리회계의 여러 내용들 가운데 가장 널리 활용되는 손익분기점 분석과 자본 예산에 대한 내용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자, 1번 원가조업도 이익분석이고요. 의의를 보겠습니다. 예, 원가조업도 이익분석, Cost Volume Profit Analysis CVP 분석은요.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과 이익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단기적인 이익계획 모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손익분기점 달성을 위한 판매량 또는 목표 이익의 달성을 위한 판매량 등을 계산할 수 있고요. 영업이익이 0이 되는 판매량 또는 매출액으로부터 현재의 판매량 또는 매출액이 얼마만큼 안전한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안전한계에 대해서 안전한계라는 개념에 대해서 안전한계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 이 원가족도 이익 분석은 기업의 어떤 영업 부서들이나 마케팅 부서, 경영기획팀이나 경영전략팀, 경영심사팀 이런 데서 예, 이런 그 각종 조직들에서 많이 그죠? 쓰시고 있고요. 그래서 조직들이 그죠? 자, 실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가조업도 이익 분석의 기본 과정들을 보겠습니다. 자, CVP 분석은 실제의 복잡한 현상을 단순화시켜 설명하는 모형으로 다음의 몇 가지 주요 가정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A번 선형성의 가정이고요. 선형성은 영어로 linearity라고 하는데 이거의 가정은 수익과 판매량 간의 비례관계, 변동 원가와 생산량의 비례관계, 그리고 고정 원가와 생산량 간의 상수함수 관계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 현상은 이제 경제학에서 분석하는 것처럼 매우 곡선 관계도 포함하고 있고 들도 포함하고 있고 매우 복잡하겠지만은 CBP 분석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CBP 분석 각종 선형성을 상정하게 됩니다. B번 관련 범위의 존재고요. 일반적으로 CBP 분석은 쇼트텀 단기적인 의사결정에 활용됩니다. 따라서 원가와 수익 간의 관계가 앞서 언급한 대로 선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분석의 효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C번이고요. 생산량과 판매량의 일치. 그래서 CBP 분석에서는 생산량이 모두 원가적도 이익 분석에서는 생산량이 모두 판매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기간 중에는 재고 자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즉 재고 수량 자체가 손익분기점이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D번 일정한 제품 배합이 가정이고요. 여러 제품들을 다루는 기업에서는 총 매출 규모에서 특정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인 제품 배합의 변화가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CBP 분석에서는 제품 배합 자체가 제품 배합이 분석 기간 내에는 비교적 일정하다고 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이요. 가격과 원가에 대한 확실성입니다. 그래서 CBP 분석에서는 가격과 원가가 확실하게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는데요.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원재재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가격, 제품의 가격도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지만 CBP 분석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가격과 원가를 일정한 값들로 두고 분석에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손익분기점 분석, 그리고 목표이익 분석과 안전한계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A번 손익분기점의 의의와 계산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이익은 영업이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 브레이크이븐 포인트 BEP라고 하는 것은 영업이익이 0이 되는 지점 또는 매출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저희가 계산하는 방법에는 등식법, 공헌이익법, 그래프 이용법 등이 있지만 뒤에 공헌이익법하고 그래프 이용법은 등식법의 변형이거나 시각화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하에서는 등식법, 이퀘이션 메서드를 중심으로
손익분기점의 계산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이익은 영업이익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자, 이익은 매출액 마이너스 총비용이고요. 자, 총비용은 변동비와 고정비를 더한 것입니다. 근데 매출액을 저희가 다르게 쓰시면은 판매 단가 곱하기 매출량으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변동비는 저희가 단위당 변동비, 제품 단위당 변동비 곱하기 매출량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수식을 변형을 하시면 다섯 번째처럼 이익은 판매 단가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비 곱하기 매출량 마이너스 고정비 형태로 저희가 수식을 바꾸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수식에서의 즉 손익분기점은 이익이 0인 지점에서의 매출량이 되기 때문에 그 방금 보셨던 수식의 좌변을 0으로 놓고 이 매출량을 손익분기점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저희가 수식들 필요 수식들을 다 정리를 하시면 손익분기점은 고정비 나누기 판매단가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비 이런 수식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판매단가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비를 단위당 공헌이익이라고 하고요. 판매단가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비 곱하기 매출량을 공헌이익, 컨트리뷰션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헌이익의 의미는요. 고정비를 충당하고 영업이익을 창출을 해서 영업이익을 플러스로 만드는데 공헌하는 이익이죠. 예, 그래서 그런 이익을 물론 이제 공헌이익이 고정비보다 작으면 이제 영업이익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공헌이익이 갖고 있는 의미는 손실이 나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헌하는 그런 이익이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CVP 저희가 도표를 그래프 도표를 나타내시면 원가족도 이익 도표를 나타내시면 이제 0 원점으로부터 출발하는 총 수익선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정비에 해당되는 만큼 Y축에 그저 형성이 되어 있고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총 비용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손실이 나고요. 손익분기점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순이익이 납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 그 Y축은 총수익 또는 총비용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제 그 X축은 그 판매량 조업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손익분기점에서 손익분기 비용, 물론 이제 이 비용은 또 수익, 손익분기가 될 수 있는 또 수익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손익분기점에서는 그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이익이 0이다. 그죠? 그런 의미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고정비선이 있고 고정비 변동비 이렇게 총비용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은 판매량 또는 조업도, 그래서 Y축은 총수익 또는 총비용. 자, 이런 형태로 저희가 CVP 도표 또는 원가 조업도 이익 도표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방금 전에는 손익분기점을 보셨고요. 이제 같은 수식을 이용해서 목표이익 분석과 B번이요. 안전한계라는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목표이익 분석에 대해서 저희가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이익 등식은 영업이익이 0인 경우의 판매 수량, 즉 손익분기점의 판매량, 판매 수량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목표이익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판매 수량을 결정해 주므로 경영자분들에게 유용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의 어떤 영업부서들이나 마케팅 부서들, 경영기획부서, 경영심사팀, 경영전략팀, 경영심사팀, 그죠? 이런 쪽에서는 다 이런 그 분석을 다 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영업 쪽에서 분석을 해서 사업계획을 등을 수립해서 그 경영기획, 경영심사팀이나 경영기획팀, 경영전략팀에 보내면 그것이 타당한지를 또 검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제품 단위당 공헌이익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하죠. 제품 단위당 이런 CBP 분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많이 쓰입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는 그 좌변에 이제 이익이 0이었다면 이제 영업이익의 목표이익은 이렇게 수식을 나타낼 수 있어요. 는 판매단가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비 곱하기 목표수량 마이너스 고정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손익분기점 또는 손익분기점의 그 판매 수량, 판매량이 아니고요. 이제 목표 수량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고정비 플러스 목표이익 나누기 판매 단가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비가 돼서요. 결국 다시 이 수식을 다시 쓰시면 이거는 고정비 플러스 목표이익 나누기 단위당 공헌이익 이런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안전한계 분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안전한계 margin of safety라고 하는 것은 실제 또는 예산 매출액이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안전한계는 매출액 마이너스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이고요. 안전한계를 다음과 같이 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표시한 것을 안전한계율이라고 해서 margin of safety ratio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안전한계율은 안전한계 나누기 매출액이 되고요. 이걸 다시 쓰시면 매출액 마이너스 손익분기점의 매출액 나누기 매출액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계가 낮다는 것은 손익분기점이 너무 높거나 현재의 판매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영자는 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손익분기점을 낮추거나 판매 수준을 크게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안전한계 분석 다 기업에서 쓰는 겁니다. 예, 민간기업들이 다 공공기관들도 있는데요. 민간기업들이 다 쓰시고 있는 거예요. 자, 2번 자본예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의미 절차를 보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캐피탈 버제팅이라고 하는 것은 중장기 투자의 각종 현금 흐름을 예측하고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을 통해 최적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투자 타당성 분석을 근데 제가 이제 이하에서는 현금 흐름,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메서드를 중심으로 알려드릴 건데요. 이 현금 흐름 대신에 민간기업들 중에 발생주의 관점의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어떤 단기순이익 금액을 현재 가치로 바꾸어서 그 현재 가치 Net Present Value NPV가 0보다 큰지 여부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렇게 경영실무에서는 그렇게 활용되기도 한다. 그렇게 익혀두시고요. 실무에서는 그죠? 자, 그래서 B번의 절차를 보겠습니다. 첫째, 투자 목적을 설정합니다. 여기서는 기업 내 외부의 투자 환경을 분석하여 기업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투자 기회를 발견하고요. 둘째는 투자안을 선정하고 분류합니다. 여기서는 투자안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중심으로 복수의 투자안들의 성격에 따라서 독립적 투자, independent investment, 즉 특정 투자안으로부터 기대되는 현금 흐름이 다른 투자안의 채택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와 종속적 투자, 그래서 dependent investment로 분류합니다. 후자인 종속적 투자는 다시 상호 배타적 투자, mutually exclusive investment, 특정 투자안이 채택될 경우 다른 투자안들은 자동적으로 기각될 때고요. 이거 상호 인과적 투자, 그래서 contingent investment라 그래서요. 한 투자안이 결정되면 이와 더불어 다른 투자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경우로 나뉩니다. 셋째는 각 투자안들로부터 예상되는 현금 흐름들을 측정하고 이들을 활용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여기서는 투자안들의 경제성 평가를 위하여 각종 자본 예상 기법들이 활용됩니다. 자, 넷째는 투자를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여러 자본 예상 기법들에 따라서 다양한 투자안들의 선택 기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경영진은 이들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법에 따라 투자안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를 실행에 옮기시게 됩니다. 자, C번에 자본예산 기법들과 관련된 활용과 관련된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자, 첫째는 현금 흐름의 추정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현금 흐름이 추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구체적으로는 현금의 유출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과 현금 유입에 해당하는 순운전 자본은 현금 흐름에 포함시켜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금 유출을 동반하지 않는 비용 항목, 예컨대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감가상각비 등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셔야 되고요. 또한 이미 할인율, 미래 현금 흐름들을 현재 가치로 바꿀 때 쓰신 그 할인율 또는 자본 비용에 반영이 되어 있는 여기서의 자본 비용은 일종의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많이 씁니다. 반영되어 있는 이자 비용이나 배당금과 같은 항목들 역시 현금 유출에 중복적으로 포함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투자로 인하여 기존 투자안의 현금 흐름이 증가하는 부수 효과, 사이드 이펙트는 현금 유입에 반영하시고요. 특정 자원을 현재의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는 현금 유출에 반영하셔야 되겠습니다. 셋째, 매몰비용, sunk cost를 고려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과거에 이미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향후 의사결정에 반영해서는 안 되는 비용 항목입니다. 자, 넷째, 법인세는 현금의 유출에 해당하므로 자본 예산에서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요. 다섯째,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현금 흐름과 할인율에서
반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본예산의 기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A번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입니다. 자, 이는 예상되는 각종 현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투자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을 위하여 다음의 5가지 기법들이 주로 활용되고요. 가장 빈번히 그리고 주로 활용되는 기법은 순현재 가치법입니다. 자, 순현재 가치법부터 보겠습니다. 자, 순현재 가치법이죠. Net Present Value Method, 순효과법이라고 나오고 NPV법이죠. 자, 이는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미래의 모든 현금 흐름들을 적절한 할인율, 이자율 또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으로 할인한 현가로 나타내어 투자액과 비교함으로써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식으로는 그러니까 이걸 왜 현재 가치로 할 때 1 플러스 할인율로 나눠주냐면요. 예를 들면 그 금액을 금융기관에 맡기면 1기 이후에 1 플러스 이자율만큼, 여기서 할인율인 이자율 또는 가중평균 이자율을 예로 제가 들어볼게요. 예, 금융기관에 맡기면 1 플러스 이자율만큼 불어납니다. 1기 이후. 그래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꿀 때는 1 플러스 할인율만큼 할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것이 2기 이후가 될 때는 예를 들면 은행에 맡기면 1 플러스 할인율로 1기 이후에 이자율만큼 불어나고 그 다음 기에는 1 플러스 이자율을 원금으로 해서 거기에 또 1 플러스 이자율만큼을 곱한 만큼이 불어나죠. 그래서 2기 이후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바꾸실 때는 1 플러스 할인율의 제곱으로 저희가 할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n기까지 현금으로 n 나누기 1 플러스 할인율 n으로 다 나눠줘서 더해 주시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최초 투자액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투자 중에 최초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은 투자가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는 계속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투자액만큼이 현금 유출이 되기 때문에 매 기간의 그 현금 흐름에서 마이너스 투자 금액만큼을 뺀 금액을 현재 가치화해서 그렇게 net present value를 계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현재 가치법을 상호 배타적인 투자하는 의사결정 방법으로 활용할 때는 순현재 가치가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에는 투자안의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큰 모든 투자안들을 투자 가치들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부 수익률법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보겠습니다. 내부 수익률법은 영어로는 IRR법 또는 Internal Rate of Return Method라고 그래서요. 이거는 미래 현금 흐름들의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즉 미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인 내부 수익률을 기준으로 투자안을 평가하는 자본예산 기법입니다. 이 수식은 제가 밑에 넣어드렸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내부 수익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순현재 가치법하고 또 동전의 앞뒤면처럼 이렇게 좀 비슷한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IRR이 높다는 의미는 미래 그 순현금 흐름을 많이 할인을 해줘야 순현재 가치 NPV를 0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IRR 수치가 높을수록 결국 이 얘기는 미래의 순현금 흐름이 그 플러스 금액이 굉장히 크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IRR을 결국 그 할인율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IRR이 크다는 얘기는 그 순현재 가치법의 미래 순현금 흐름 금액이 크다, 그것과 같은 의미를 거의 같은, 뒤에 보면 좀 약간 다르긴 한데요.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결국 이제 IRR이 높을수록 이거는 투자안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투자가 여러 개에 걸쳐서 발생하는 경우 상기 현금 흐름들은 순현금 흐름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의사결정 저희가 기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호 배타적인 투자하는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내부 수익률이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에는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이 할인율, 이 할인율은 이자율 또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보다 큰 모든 투자안들을 투자 가치들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회수기간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Payback Period Method, 이게 회수기간법은요. 투자 시점에서 발생한 비용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기준으로 투자안을 선택하는 자본예산 기법입니다. 예를 들면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매 기간에 그런 수익이 2천만 원씩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1억이라는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데까지 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회수기간 5년이 걸립니다. 회수기간법에 의하면 5년이 걸립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들 중에서는 회수기간이 가장 짧은 투자안을 선택하게 되지만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에는 각각의 회수기간이 기업 자체에서 정한 기준보다 짧으면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회수기간법은 쉽고 간편한 방법이지만요.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화폐의 시간 가치를 좀 무시한다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수익률법이나 이제 순현재 가치법은 이제 미래 현금 흐름들을 다 감안을 해주는데요. 이 회수기간법에서는 또 현재 가치도, 그러니까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화폐의 시간 가치를 무시한다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은 뭐 공공기관들도 쓰십니다만 민간 기업들은 회수기간법은 거의 쓰시지 않습니다. 자, 회계적 이익률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Accounting Rate of Return Method라고 그래서요. 이거는 투자로 인하여 나타나는 장부상의 연평균 순이익을 연평균 투자액으로 나누어 회계적 이익률을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투자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회계적 이익률은 연평균 순이익 나누기 연평균 투자액이 되고요. 그래서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평가 시에는 가장 높은 회계적 이익률을 가진 투자안을 선택하게 되며 독립적인 투자안을 평가할 때는 투자 대상의 회계적 이익률이 기업에서 기준으로 정한 회계적 이익률보다 높을 때 투자안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기법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 역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투자안이 현금 흐름이 아닌 회계적 이익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 PI법이라고도 하죠. Profitability Index Method라고 해서요. 이거는 사업기간 중의 총현금 수입 합계의 현재 가치를 순현금 투자 지출 합계의 현재 가치로 나눈 상대의 지수인 수익성 지수에 따라서 투자안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순에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보통은 많이 자주 쓰시는 방법은 아까 그 순현재 가치법에서의 그런 그죠? 현금 수입 합계 현재 가치 거기서 쓰는 걸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이거 나누기 순현금 투자 지출 합계 현재 가치 금액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수익성 지수법도 그 경제적인 의미는 이제 순현가법, 순현재 가치법하고 거의 같은데요. 근데 이 기법은 이제 분자와 분모에 발생되는 비용이나 손실 항목을 어디에 넣는가에 따라서 수익성 지수가 달라져서 경제성 평가 결과들이 달라진다는 좀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요, 그죠? 자, 그래서 수익성 지수법도 이제 참조용으로는 제시가 되지만 결국에는 순현재 가치법을 투자 의사결정 시에는 주로 활용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이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들 가운데서는 수익성 지수가 가장 높은 투자안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리고 독립적인 투자안의 선택에 있어서는 기업에서 정한 수익성 지수를 상회하는 수익성 지수를 나타내는 투자안들이 선택 대상들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총현금 수입 합계의 현재 가치가 순현금 투자 지출 합계의 현재 가치보다 크면, 다시 말해서 즉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투자 가치가 있는 투자안으로 분류가 되고요. 이게 이제 그 객관식 시험 문제로 나올 때는 수익성 지수가 0보다 크면 투자 가치가 있는 투자안으로 분류된다면 틀린 것으로 해서 자주 묻습니다. 그래서 이게 1보다 커야 된다, 그거를 잘 알아두시고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이제 이건 채택이 됩니다. 경제성이 있는 투자안으로 채택이 되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번에 순현재 가치법하고 내부 수익률법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기법들 간의 관계를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경제적인 의미는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시면 그 독립적인 투자안 또는 단일 투자안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순현재 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이 동일한 결과를 보입니다. 즉 내부 수익률이 할인율보다 크다는 것은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다는 것과 이론상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인데요. 반면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순현재 가치법에 의하여 선정되는 투자안과 내부 수익률법에 의하여 선정되는 투자안이 서로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는 투자 규모의 차이, 투자 수명의 차이, 그리고 현금 흐름 양상의 차이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예는 밑에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00년도에 투자 금액이 이제 발생을 하고 2001년도에는 현금 유입이 발생하는 투자한 A와 투자한 B가 있다고 봤을 때 투자한 A는 투자 금액이 100만 원이고 2000년도, 2001년도 현금 유입이 120만 원이고요.
투자한 B는 2000년에는 이제 투자 금액이 10만 원이고요. 2001년에 현금 유입이 14만 원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할인율을 저희가 10%로 해서 수년제 가치를 계산을 하시면 투자한 A는 9909원이 나오고요. 투자한 B는 27,273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내부 수익률을 각각 계산을 해보시면 투자한 A는 20%, 투자한 B는 40%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년제 가치법을 쓰게 되면 투자한 A를 채택하고요. IRR법을 쓰게 되면 투자한 B를 채택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기업들은 수년제 가치법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주로 수년제 가치법을 채택하시게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수년제 가치법이 이제 우위를 보인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수년제 가치법이 내부 수익률법에 비해서 이론적인 면에서나 기술적인 면에서 보다 우월한 투자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수년제 가치법에서는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할인율 또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으로 재투자한다고 보는 반면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합니다. 자,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은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내부 수익률, 할인율보다 큰 이것이 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는 것인데요. 매우 치열한 기업 경쟁 환경을 생각한다면 유리한 투자 기회가 앞으로도 계속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나 낙관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 기술적인 측면에서 내부 수익률이 계산을 위해서 고차 방정식이 사용됩니다. 그죠?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이 n기까지 있게 되면은 그 n차 고차 방정식이 활용이 되죠. 거기서 이제 방정식을 이항을 해서 IRR을 계산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방정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거나 여러 개의 해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내부 수익률을 저희가 결정해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부 내부 수익률이 경제적인 의미가 없으므로 투자 결정에 활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한계가 그죠?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주로 기업에서는 수년제 가치법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셋째는 현금 유입이 먼저 발생하고 현금 유출이 나중에 발생하는 투자안에서는 내부 수익률의 계산 방식이 반대로 적용되어야 하는데요. 반면 수년제 가치법은 현금 흐름이 양상이나 순서에 관계없이 늘 순현재 가치가 양이면 채택하고 음이면 기각하게 되므로 보다 일관적인 의사결정 기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실무에서는 순현재 가치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을 동시에 쓰나 순현재 가치법을 투자 의사결정에 주로 활용한다. 이렇게 저희가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관리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경영성과 보고서고요. 기업의 IR 행사, 인베스터즈 릴레이션이라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주로 이제 매 분기마다 또는 이제 반기 그리고 연간 이제 경영 성과들을 이제 그죠? 발표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요. 거기 이제 사업 본부별로 그죠? 이 사업 조직이나 아니면은 하이브리드 조직을 취하는 주요 기업들은 이 사업 본부별로 영업이익까지를 구분회계 시스템을 활용해서 보여드리고요. 전사 총괄로는 그 이후 이제 그 영업의 수익하고 영업의 비용을 다 더하고 빼서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그 세전이익을 보여드리고 거기서 마이너스 법인세 비용을 해서 단기 순이익 금액들을 다 보여드립니다. 또 총포괄이익 이런 것들도 이제 그죠? 기타 포괄 순이익을 이제 그죠? 기타 포괄 순이익을 이제 저희가 거기다 더하시게 되면은 단기 순이익의 총포괄이익, 총포괄 순이익, 총포괄 이익을 이제 보고를 하시게 되는데요. 예, 그렇게 하시게 되는데 이제 사업 본부별로는 이제 구분회계 시스템을 해서 주로 이제 영업이익까지를 많이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전년 수치가 있고 계획 수치가 있어서 단기가 이제 전년비, 계획비 이렇게 다 비교 평가를 해서 보여드립니다. 매출액하고 영업이익과 억원 퍼센트 이런 형태로 이걸 좀 보시고요. 예, 원가 회계의 제조 원가 명세서입니다. 제가 이제 참조로 넣어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보시고요. 자, 그리고 세무회계를 제가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종합소득세율 보시면, 다 이제 납부하시는 거죠. 저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이하, 이렇게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그리고 10억 원 초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과세 표준의 1200만 원 이하는 6%고요.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그 1200만 원까지 6% 곱해주시면 72만 원이 나오죠. 플러스 그 초과하는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그래서 한계세율들이 각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72만 원 플러스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이 4600만 원 마이너스 1200만 원에 대해서 이걸 해주시면은 15% 전체 72만 원 여기 더해주시면 582만 원이 나와요. 플러스 46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그래서 한계세율이 24%, 15%. 다음 구간에는 8800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는 1590만 원 플러스 8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자, 그 다음에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3760만 원 플러스 1.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이런 형태로 그래서 한계세율이 이제 45%까지 있습니다. 6%에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해보시고요. 10억 원 초과권도 있죠. 자, 그리고 세무회계 두 번째 법인세 세무 조정 작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무회계 시간에 배우신 그 기업회계의 수익과 비용, 여기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시면 결산 상당기 이제 당기 순손익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법인세 계산하실 때는 세무회계라는 별도 그죠 회계 부문이 있어요. 예, 회계학의 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 조정 작업을 그래서 기업회계, 재무회계에서의 수익을 입금산입, 입금불산입과 같은 세무 조정 작업을 거쳐서 세무회계의 입금을 저희가 도출하고요. 그리고 비용 항목에서 손금산입 플러스 마이너스 손금불산입 이렇게 세무 조정 작업들을 하셔서 세무회계의 손금이라는 금액을 도출하십니다. 그래서 입금에서 손금을 빼시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세무조정 작업, 법인세 세무조정 작업을 하시게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굉장히 간단한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희는 공인노무사 시험이니까요. 공인회계사 하실 때는 굉장히 복잡하게 하시는데요. 저희는 이런 의미로 해서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정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세무조정 작업, 그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무회계 3 법인세 과세 체계를 보시면요.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주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을 가감을 해주시면 각 사업연도 소득이 나오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다음과 같은 금액을 해주시면 소득공제액이 포함되죠. 소득공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도출되고요.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해주시면 산출세액이 나오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세액공제를 해주시고 플러스 가산세를 해주시면 결정세액이 나오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기부부액, 이거는 제가 이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기획재정부 자료에는 기납부세액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아마 기부부액이라는 의미는 기납부 장부상세액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재정부 자료에서는 기납부세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천납부세액하고 중간예납세액하고 수시부가세액을 빼주시면 자진납부세액 그래서 고지세액이 나옵니다. 출처는 기획재정부 2019년 조세기여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법인세 과세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법인세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 누진세 체계로 되어 있고요.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이 모두 있는데요. 같습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이제 구간별로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3천억 원 초과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억 원 이하는 10%입니다. 네, 다 같습니다. 한계세율이 10%고요.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한계세율이 20%입니다. 기존의 2억 원 이하 10% 2천만 원 플러스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가 이제 그죠? 계산이 되고요. 자, 세 번째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그 이전 소득 구간 법인세 그죠? 소득 구간에 대해서 구간들에 대해서 계산이 된 39억 8천만 원 플러스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라번에 3천억 원을 초과하는 이제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의 소득 구간들에 대해서 계산이 된 655억 8천만 원 플러스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가 법인세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 토지 등 양도소득 이런 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기업의 미환류소득 그리고 청산소득 그죠? 이제 요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율은 10%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부가가치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구글링 작업들을 좀 해주셔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너무 이제 부가가치세 자체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면 너무 깊게 들어갑니다. 이제 공인노무사 시험이니까 이 정도 저희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퀴즈들을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1번. 어느 회사 제품의 단위당 판매 가격이 10만원, 단위당 변동비가 5만원, 총 고정비가 500만원이라면 손익분기점, 브레이크이븐 포인트 매출량은 정답은 5번을 하시면 되겠고요. 손익분기점 매출량 공식은 제가 앞에서 그죠? 이전 앞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총고정비 나누기 이제 총고정비 나누기 단위당 판매 가격, 총고정비 나누기 단위당 판매 가격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비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나누기 10만원 마이너스 5만원 이렇게 하시면 100개가 나옵니다. 정답을 5번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퀴즈 2번 보겠습니다. 네. 보겠고요. 자, 이번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정답을 저희가 3번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1번의 수익성 지수법 PI법에서 투자안의 PI가 1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합니다. 이게 맞죠? 1번 틀렸고 1보다 크면 하셔야 되고요. 2번 내부 수익률 IRR법에서 투자안의 IRR이 자본 비용보다 크면 투자안을 채택하죠. 3번은 맞고요. 수년제 가치법 NPV법에서 투자안의 NPV가 0보다 크면 투자안을 채택합니다. 4번 회계적 이익률법에서 투자안의 회계적 이익률이 목표 회계적 이익률보다 크면 투자안을 채택하고요. 5번 회수기간법에서 투자안의 회수기간이 목표 회수기간보다 짧으면 투자안을 채택합니다. 저희가 정답을 3번으로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3번 법인세 세무조정 작업 및 법인세 과세체계에 대한 설명들 중 틀린 것은 자, 정답을 저희가 3번을 하시면 되겠죠. 소득 공제 금액은 과세 표준 금액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1번 기업 회계의 수익이 입금 산입과 입금 불산입의 세무 조정 작업을 거치면 세무 회계의 입금이 된다. 맞죠? 2번 기업 회계의 비용이 손금 산입과 손금 불산입의 세무 조정 작업을 거치면 세무 회계의 송금이 된다. 맞죠? 3번은 소득 공제 금액은 과세 표준 금액을 감소시키고요. 4번의 세액 공제 금액은 결정 세액 금액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5번 법인세율들은 무지세 체계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맞죠? 정답을 3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원가 관리 회계와 세무 회계의 기출 문제들을 하고 응용 문제들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출 문제들 그죠? 자,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이제 건강하시고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